예. 자, 229쪽에 어림셈법인데요. 아까 우리가 별 2개 하셨는데, 이 어림셈법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득 중에서 한 해 소득 기준으로 투자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보니까 거기에는 승수법이나 수익률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 어림셈법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속색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어림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림 그랬으니까 뭐 정확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겁니다. 대충. 그래서 이렇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처럼 엄밀하지가 않아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게 1960년대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도 저거보다 우수한 방법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1조짜리 프로젝트건 100억짜리 프로젝트건 전부 다 타당성을 따질 때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직장생활 LG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LG 신사업기획실이라는 데인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공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를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짓거리가 저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라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맨날 했던 게 이거. 맨날 DCF 분석만 하고 보고서가 한 100장 가까이 되죠. 100대에 더 붙이면. 그거 마치면 또 한 일주일 그냥 비공식적으로 쉬어요.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뭐 출근 안 하든 뭐 간섭도 안 하니까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학교 가서 후배들 만나서 한잔하고 놀고 그러죠. 참 뭐 그랬댔는데 저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림셈법은 그야말로 별로 그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여기는 승수법이나 수익률법이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게요. 예컨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다. 저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그러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림셈법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개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고 매년 아예 안 나오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 무시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개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저소득 승수라는 게 있고요.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순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가, 유, 순, 전, 후. 그래서 가능, 유효, 소득과 관련된 것, 순소득, 세전, 세후랑 관련된 거니까 순서는 됐고 이제 외우고 있는 거고 우리가요. 수익률은 이거의 역수인데 역수관계예요. 그나마 역수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것만 알면 얘는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수익률. 그 다음에 요거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지분배당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세후 지분수익률이다. 줄여서 세후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요거의 역수는 이제 우리가 비율분석법에서 공부할 텐데요. 총자산 회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대략 7개 또는 8개를 우리가 다 외울 거냐.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속색이는 게 이런 겁니다. 아예 딱 외워라. 그러면 뭐 그냥 외우면 돼요.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안드리는 건 일단은 제가 규칙을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일단. 그러면 이제 부담이 적죠. 그런데 나중에 7, 8월 달에 우리가 문제집 풀 때 규칙만 가지고 나는 잘 안 되더라. 약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런데 왜 그때 외우는 거는 그래도 쉽냐. 규칙을 이해하면 외우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규칙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승수라는 거는 곱할 승자죠. 그래서 곱하는 숫자, 이 배수예요, 배수. 몇 배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에다가 3을 곱했다는 이야기는 50에 3배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 배수의 개념입니다. 곱하기가. 그래서 요거는 몇 배냐 그러면 대략 10배 정도의 숫자들이에요. 10배.
꽤 큰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수익률은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숫자입니다. 여기 뭐 잘 아시죠? 0.1이고 여기 백분율로는 10%이고 뭐 그런 거 잘 아시네요. 그죠? 수익률은 주로 10% 근처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거는 분모에 자기 자신 일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분모 분자를 비교할 때 얘는 분자 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규칙이 이거고요. 요거는 수익률은 분모 쪽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공식을 찾으세요 했을 때 승수는 항상 큰 게 위쪽에 있어야 돼요. 위쪽에. 근데 투자금액, 총 투자액이나 지분 투자액은 항상 분자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놓으면 찾아내야죠. 그래서 요거는 총 투자액을 뭘로 나눈 것이냐? 조소득. 그렇죠. 요거는 바뀐 게 순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 투자액을 뭘로 나누면 되느냐? 순소득. 그렇죠.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 이제 두 번째 규칙인데요. 세전과 세후는 지분 몫이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고로 세전연금승수는 전체 투자 금액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그렇죠. 지분 투자액. 그래서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는 바뀐 게 세후밖에 없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이렇게 가면 될 일이고 이쪽은 역수라 그랬으니까요. 요거는 총 투자액 분의 조소득. 여기 임대료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니까 요거는 분자 쪽이 컸고 얘는 뒤집었으니까 분모 쪽이 커지네요. 종합환원율은 안 보이지만 뒤집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분모가 뭐냐 그러면은 총 투자액 부동산의 가격 총 투자액이죠. 분자가 뭐냐 그러면 순소득, 임대료. 그래서 역시 이 분모 쪽이 큽니다.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이 되겠죠.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 다른 말로 세후 지분 수익률인데 요거는 뒤집어서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딱 세 개의 규칙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역수라는 거를 유념해 두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분모 쪽이 큰 건, 분자 쪽이 큰 건지 분모 쪽이 큰 건지를 구별하자. 그래서 수익률은 항상 아래쪽이 분모 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0.1, 0.12, 0.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 몫이기 때문에 총 투자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투자액.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자본 회수 기간,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이다. 요거는 조금 써먹거든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이건 지금 외우는 게 좋죠. 시험에서 간혹 써먹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저는 단순 기억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림셈법은 여러분 그 승수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 이번에 순소득 승수 있잖아요. 그거는 맨 끝에 뭐라고도 한다고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31쪽에 이제 기타 여림셈법에서 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회수기간, 회수기간하고 회계적 이익률인데요. 둘 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직은 뭐 필요 없고요. 뭐 이거는 설명 자체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만은 아까 이거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거기 세 번째 줄에 의 세 번째 줄에 단순 회수기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것도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건데 안 써놓은 것 같으니까 그냥 기억하십시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우선 지금 1, 2월 달에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232쪽에 비율 분석법인데요. 별 2개 하시고요. 대부 비율 그냥 써놓으세요. 암기. 부채감당률 암기. 채무불이익률 암기. 그 다음에 맨 밑에 총부채상환율 암기.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건요. 여러분 그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나요? 제가 암기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외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뭐 수십 번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 있는 비율 몇 개는 외워주셔야 된다. 어디서든 나와요. 근데 첫 번째가 대부 비율인데 이 대부 비율은요 쉽죠. LTV, Loan to Value인데 빌린 돈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분모가 뭐냐 그러면은 가치의 가치, 분자가 뭐냐면 빌린 것, 유용자액 또는 저당 대출액 이렇게. 그래서 영어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LTV, Loan to Value. 그래서 우리가 뭐 투부정사 할 때 그 to입니다. to. 그래서 이 to는 뭐냐 그러면 나누란 이야기입니다. 나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식이에요. 요거 대부액이 loan, L, loan. 여기에 value, 가치.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리면 L 나누기 V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뭐 value는 뭐 맨날 쓰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고 loan이 빌린 거다.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잊어먹어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뭐 좀 모르면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근데 1억짜리인데 여러분 지분으로 얼마 투자했냐? 5천.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얼마 대출 받았냐? 5천. 그러면 대부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1억짜리 사는데 5천 빌렸다. 그러니까 뭐 계산 하나마나 이런 건 50% 이렇게 되고요. 또는 1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이번에는 지분으로 얼마 있었냐? 2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얼마냐? 8천. 그러면 1억짜리 사는데 얼마나 빌린 거냐? 8천. 그러면 뭐 계산 안 해도 이런 건 80%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대부 비율하고 대단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비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채 비율입니다. debt ratio라는 건데요. 이 부채 비율은 요거는 이제 사실 재무관리 투자 이론 쪽에서 쓰는 비율은 아니고 실은 회계학에서 쓰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재무 비율이라 재무제표에서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분모가 뭐냐 그러면 내 거 자기 자본, 분자가 뭐냐 그러면 타인 자본 남의 건데요. 이게 어디서 출생했냐? 나중에 또 그런 걸 써먹어야 되니까 좀 미리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들이 보고하는 주요 재무제표가 5개입니다. 연말에 그 신문에도 보고 공부하는 게. 그 중에 가장 골자가 되는 게 이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인데, 대차대조표. 요즘 말로는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바뀌었는데, 저는 그냥 대차대조표라고 쓸게요, 계속. 제가 뭐 회계학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대변과 차변을 대조한다 그 이야기예요. 차변, 대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이 훨씬 이해가 편하단 말이죠. 이쪽은 자산, 차변 항목. 이쪽은 이제 부채하고 자본 계정이죠. 그럴 때, 이쪽 대변 항목 비율을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거 자본금이 뭐냐 그러면 내 거. 부채가 뭐냐 그러면 내 거에 남의 거요? 남의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냐면, 나중에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를 조금 심하게 공부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말을 이해할 수 있어. 말. IPO니 뭐니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부터 깔고 갈 거고. 또 하나는 웃기는 게 부동산학 결론이 그렇게 웃겨요. 여기에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물론 쉬웠지만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 일단 요거 얼마냐 뭐 이런 식. 또는 요거 주고 요거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뭐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눈치로도 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걸 냈다는 거는 좀 불만스럽죠. 뭐 회계학을 왜 여기다 끄집어내는 건지 약간 뭐 이해가 안 되는 출제자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내 돈이 얼마냐? 5천. 빌린 게 얼마냐? 5천. 그러니까 이거는 5천 분의 5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0%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내 돈이 얼마냐? 2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2천이죠. 빌린 거는 8천. 그럼 4배니까 400%죠.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전혀 다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빌린 거니까 뭐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부 비율은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빌렸냐 이거. 부채 비율은 내 돈,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얼마냐 그런 이야기니까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요거 30% 증가하니까 꼴랑 30%? 여기는 300%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다르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인데 거기 자,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하고 저당 비율이라 한다. 또는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자,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은 더더욱 높아진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자. 이때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의 비율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로 5번에 대부 비율이 80%라는 건 부채 비율은 400%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부채 감당률이나 채무 불이행률 같은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가, 유, 순, 전, 후 기억하셨는데요. 가, 유, 그다음에 순, 그다음에 세전, 세후 이렇게 이왕 순서는 제가 썼으니까요. 여러분 그 계산 과정 중간은 여러분 한번 불러봐 주시죠. 뭐 이러면서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게 이제 집에 가서 따로 조용히 눈 감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반복하면서 자, 뺄 게 뭐였죠? 뺄 거? 더할 게 뭐죠? 네, 그렇죠. 여기서 빠지는 건 순수한 소득 구하는 거니까 영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 몫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행 줄 거 줘야 되겠네요. 뭘까요?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다. 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다. 또는 저당 지불액이다. 요거는 세금 중간에 뺐겠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암기량의 한 80%까지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끄집어내서 실제로 좀 외워지는 편이죠. 단 참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답은 안 해도 좋으니까. 아니면 혼자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좀 약속을 하나 할 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외우면 이제 강점이 좀 많아요. 특히 계산할 때 강점이 있는데 이 안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먼저 기억을 하자.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출발이 뭐냐 그러면은 분모고요. 화살표 끝은 뭐냐 그러면은 분자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모가 어미 모자 쓰는 건 아시죠? 분자가 자식 자자 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랑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요? 부모가 자식한테요? 뭐 일방적이죠. 그죠? 자식은 지 자식한테 따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는 사람은 부모고요. 분모. 받는 거는 분모요, 분자요? 분자. 그러니까 분모에서 분자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업 경비 비율인데 영업 경비 비율이에요. 자, 그럼 분모가 누구냐 그러면 유효 소득, 분자가 누구냐 그러면 영업 경비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게 그림만 기억하면 맞출 수 있겠네요.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죠. 그래서 데빗 커버리지 레이시오, 부채 감당률.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풀네임으로 쓸게요. 분모는 뭐냐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죠?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 다음에 분자가 누구냐 그러면 순 소득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채무 불이행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분모는 뭐냐 하면 유효
저소득이고, 이건 자식이 2명이네, 2명.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식 2명한테 사랑을 주는 건데, 하나는 영업경비이고요. 하나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식이 좀 외워져야지 다양하게 써먹는데,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쪽 계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풀지 마세요라고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풀지 말아야 될 유형의 계산 문제가 딱 2개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최대 대출액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거는 풀었다 하면은 이제 빠져가지고 한 5분 버리죠. 게다가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뭐 거기서 미치죠. 그래서 답이 없네 뭐 그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 다음 문제까지 개판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 그 1보다 크냐 작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1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죠. 생각. 여기 뭐 임대료니까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요거는 수익의 비용이에요? 원금 이자니까 비용.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야 좋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순소득이 한 1,000만 원 하고 10개. 요거 부채 서비스 한 5개 되면 은행 줘버리고 남는 거는 지분투자자가 5개 가져가니까 5분의 10처럼 이렇게 1보다 작아야 좋을까요? 커야 좋을까요? 커야. 이거 벌어가지고 은행 줄 거 주고 남아야 되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이제 안 잊어먹습니다. 그럼 요건 1보다 커야 좋냐 작아야 좋냐 그러면 얘는 수익이고 요거 2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클수록 좋은 거니까 1보다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작아야. 그렇죠? 그런데 유효조소득 22천만 원 벌어가지고 영업경비로 한 3개 쓰고 300. 그러면 요거 17개 남았죠? 여기다 한 5개 주면 그러면은 지분 투자자가 몇 개나 가져가느냐? 12개나 1,200만 원. 와 많이 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커야 좋다고요? 작아야 좋다고요? 작아야.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단 외우시고 판단이 돼야 돼요. 자 부채 감당률인데요. 괄호 열고 부채 감당률이란 수용업소득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3번 만일 1보다 작게 된다면 부동산을 나눈 순영업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망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보다 커야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불이행률인데 가로 1번에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나타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로 4번 채무불이행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연금씨는 아예 번개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죠. 요거요 한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영업경비 500 주고 부채서비 500 줘버리면 남는 거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 그러니까 이게 1이죠. 1. 10분의 10. 그러니까 이제 1보다 작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여러분 그 영업경비 비율은 뭐 그냥 보시고요. 이건 뭐 당연히 작아야 좋죠. 경비의 비율인데. 5번에 총부채 상환율이다 그래서 DTI가 있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DTI는 조금 다른 금융에서도 우리가 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데빗 서비스 투 인컴이어서 얘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컴이 뭐냐 그러면 인컴 소득이에요. 소득. 데빗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정확한 말로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데빗 서비스, 부채 서비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원리금액이다. 뭐 이렇게 보통 공식을 쓰죠. 그래서 원래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입니다. 당연히. D 나누기 I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주택분공사는 여기다 뭘 하나 더해요. 기타 이자라고.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컨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럴 때 내야 되는 원리금이 벌어서 내겠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빌린 돈도 이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것도 안 벌어서 낸다고요? 벌어서 낸다고요?
벌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은행에 내는 돈들은 내가 벌어서 내야 되는데 소득의 얼마까지를 은행에 갖다 주게 할 거냐 그런 문제예요. DTI가.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서 왜 이걸 만들었냐부터 한번 설명드려보죠. 이런 게 이제 문제였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겠대요. 그래서 은행에 왔습니다. 예, 앉으시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1억은 있는데요. 돈이 좀 9억 모자랍니다. 9억. 대출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금에서는 옛날에는 80%였고요. IMF 이전에는 이금은 90%까지 되긴 됐어요. 옛날에는 경매 같은 경우도 보통 90%까지는 잔금 대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85% 90%. 바로 뭐 내 돈 거의 없이 경매를 할 수 있던 시절이죠. 지금은 이제 80% 이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과거에는 뭐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조만간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라가면 바로 팔고 은행에 갚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 보통은 경락이 뭐 아무리 높게 된다 하더라도 경매 비용 빼버리면 은행은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은행대로 법적 절차 때문에 골치 아프고 얘는 그냥 날려요. 이거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대부 비율만 하니까 너무 대출이 많이 돼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상환 능력이라는 걸 따져보자. 그래서 DTI를 도입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게 40%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DTI가 40% 정도예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의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5천만 원이라면 5천 전부 은행에 갖다 줘야 마땅하다고요. 5, 4, 20, 2천까지만 갖다 줘야 된다고요. 2천. 그러니까 나머지 3천은 생활비로 써라 그 이야기고. 그럴 때 작년 재작년에 빌린 돈이 없다 제로다. 그러면 원금이자 이번에 빌린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원금이자가 얼마란 말이에요? 2천 그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지금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네. 그럴 때 우리가 은행에 2천을 갚는 거하고 번 거 5천 다 갚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때 많이 빌린 거겠어요? 어떨 때가 대출액이 크겠어요? 2천일 때요? 5천일 때요? 5천일 때. 5천은 많이 빌렸으니까 많이 갖다 내겠죠. 그 이야기는 5천이 아니고 2천만 내게 한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마음껏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DTI의 목적이에요. DTI는 소득 보고 네가 아무리 비싼 집을 사고 싶어도 버는 게 없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설명이 되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가? 자 빌린 돈에다가 저당대부액에다가 뭘 곱해야 원리금이 나오는 거예요? 감채기금이요? 저당상수요? 오 훌륭한데요. 어쨌든 빌린 돈에다 저당상수 곱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저당상수가 만일 0.1이라면 요거 대출이 얼마길래 2천만 원을 은행에 내는 거예요? 대출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9억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2억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돈 안 되면 소득 없으면 2억밖에 안 준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집값의 일정 비율이라고요. 소득 보고 한다고요. 소득. 그걸 DTI라고 한다. 좋아요. 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대출을 제한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천천히 이해하면 되니까. 종부세 상환율이란 차입자 연간 소득의 당해 대출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값이 커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작아지면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진다. 제한한다가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셨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248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인데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보죠.